지난 월요일 모 일간지에 실리콘밸리가 만든 금발의 미녀 사기꾼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혈액검사로 수많은 질병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테라노스라고 하는 바이오 회사를 세운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기사예요. 홈즈가 2003년에 이 회사를 설립했는데 2015년 6월 15일 경제 전문 포브스가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여성 부자 50인을 발표하면서 31살인 홈즈를 1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1위요. 당시 홈즈의 순 자산이 얼마냐? 45억 달러였는데 약 6조 원 정도 됐습니다. 한 12년 만에 6조 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만든 거죠. 그런데 불과 1년 뒤인 2016년 6월 1일 포브스가 홈즈의 재산을 6조 원에서 0원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6조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지난 11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홈즈에게 11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를 합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살았죠. 2003년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실리콘밸리의 신데렐라로 급부상을 하면서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지만 지금은 범죄자로 전락한 그녀의 성공의 이면에 뭐가 있느냐?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 메이킹? 여러분 실제 홈즈가 회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미지예요, 전부. 홈즈가 사용한 이미지가 뭐냐? 명문 스탠퍼드 대학을 중퇴한 금발의 젊은 미인.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년을 다니고 중퇴를 한 거죠. 그리고 한 20대 초반에 회사를 만들어서 31세에 6조 원이 일어난 미국 최고의 자산가 부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매력적이죠. 금발이에요. 근데 저 금발은 원래 금발이 아니고 갈색 머리를 염색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금발을 좋아하니까 자기가 원래 금발이었던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이 홈즈가 입고 다녔던 옷이 뭐냐면 검은색 터틀넥 셔츠, 여기까지 오는 거 아까 보셨잖아요. 그리고 우유를 치즈로 가공할 때 형성되는 유청이라는 이미지로 자기의 이미지에 활용 정점을 찍습니다. 자, 다시요. 검은색 터틀넥 셔츠하고 유청을 먹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미지의 활용 정점이냐 그러면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이 두 가지를 고집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똑같죠?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항상 검은 옷에 터틀넥 셔츠를 입고 스티브 잡스를 따라한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제2의 스티브 잡스로 포장을 한 거예요. 얼마나 홈즈가 자기 포장을 잘했느냐 하면 수많은 저명 인사들이 여기에 쏘가 넘어가서 그 회사에 이사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래요. 슐츠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그러니까 이 정계의 그 모든 핵심적인 인사들을 자기 회사에 이사로 만든 겁니다. 이들 중에 페리 전 장관이 2014년 뉴욕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홈즈가 때때로 스티브 잡스의 후계자라고 불리지만 이는 부적절한 비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스티브가 가지지 못한 사회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천재이자 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낫다는 거예요? 홈즈가 스티브 잡스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런 홈즈를 극찬한 사람 중에 빌 클린턴 대통령도 있고요. TV에 나와서 자담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현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 홈즈가 이런 명성을 이루었느냐 하면 전부 거짓말이고 전부 사기였습니다. 테라노스는 혈액검사로 수많은 질병을 검사할 수 있다는 혈액검사 기기를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해놓고는 테라노스가 개발한 진단키트는 고작 10가지 정도 혈액검사만 가능을 했고 이것보다 난이도가 있는 검사는 다른 회사 거 빌려다가 자기 거인 것처럼 검사를 했어요.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황우석 전 교수가 있지도 않은 배아줄기 세포 기술로 하반신 마비 환자
일으킬 수 있다고 장담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학자로 불렸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배아줄기 세포 기술이 없었어요. 똑같아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일이 가능했던가?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속이고 훔쳐서라도 성공하는 것이 미덕인 실리콘밸리 문화가 이런 괴물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실리콘밸리는 혁신과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걸 실리콘밸리라 그래요. 그런데 실제 실리콘밸리는 뭐냐면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게 본질인 것,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적은 기자가 이것을 홈즈에게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홈즈는 성공하면 모든 것이 용납되는 실리콘밸리가 낳은 괴물이다 그랬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성공한 또 한 사람을 소개를 하거든요. 누구냐 그러면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를 꼽아요. 일론 머스크하고 홈즈하고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 일론 머스크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거짓말은요, 밥 먹듯이 하고요, 지키지 못할 약속도 남발을 합니다. 둘이 비슷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성공을 했고 홈즈는 실패를 했습니다. 기자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될 때까지 속이는 방법이 머스크에게는 통했고 홈즈에게는 통하지 않았을 뿐이다. 무슨 말이에요? 홈즈도 안 걸리고 계속 거짓말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그게 안 통했을 뿐이지 계속했으면 그도 성공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은 부러움의 대상이고 다른 한 명은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왜요?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훔치고 속여도 성공하면 된다. 될 때까지 속인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개인이 가진 생각이 아닌 실리콘밸리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실리콘밸리 들어갔어도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 성공하면 모든 것이 용납된다. 될 때까지 속인다는 실리콘밸리의 문화가 거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보세요. 인성이 좋지 않아도 공부를 잘하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성공 가도를 달리면 우리는 그를 모범생이라 그럽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학교 다닐 때 저는 공부 못하는 애가 모범상 받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다 모범생은 공부 잘하는 애가 받았어요. 근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공부 잘하면 다 모범생입니까? 성공하면 다 모범생이에요? 우리 사회에 소위 성공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국회입니다. 그분들 인성이 좋은 모범생들 맞습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보세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유감이라 그래요. 유감의 뜻이 뭔 줄 압니까? 속이 상한다. 이게 유감이에요. 왜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 거짓말이 안 먹혀서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속이 상한 거예요? 그게요, 이게 부끄러움도 없어요. 될 때까지 속인다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3심제라 대법원 판결이 나면 확정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정 판결이 나도 될 때까지 속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내 양심의 법정에서는 아직 무죄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작동을 하지 않는데 양심의 법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작동도 안 하는 양심의 법정 얘기를 왜 합니까? 역설인데요. 이 정도 되니까 될 때까지 속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죄심이 있지 않냐?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사법의 역사를 보면 재심에서 무죄 나올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가끔 있는 거예요. 가끔요. 역설인데요. 그런 말을 해야 될 때까지 속일 수 있어야 그게 사람이에요. 참 그렇죠? 우리는 기자가 홈즈를 실리콘밸리가 낳은 괴물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녀가 잘못을 했다 이거예요. 여기는 그게 들어가요. 괴물이니까요. 그런데 어쩌면 그녀도 실리콘밸리의 희생양이라는 겁니다. 그녀가 잘못은 했지만 여기에는 실리콘밸리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사실 홈즈 개인으로 볼 때 그녀가 괴물인 건 맞지만 넓게 보면 그 실리콘밸리 문화의 희생양이에요. 이것을 이론적으로 받쳐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대 정신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대 정신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한 시대의 문화적 소산에 공통되는 인간의 정신적인 태도, 양식, 이념.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무리, 그걸 시대 정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이에요. 여러분, 시대 정신을 뛰어넘는다는 건 사실은 어렵기도 하지만 뛰어넘으면 문제가 많아요. 인류 역사에서 시대 정신을 뛰어넘었다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가 자기 시대를 뛰어넘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정신병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시대 정신을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위에 적용하면 훔치고 속여도 성공하면 된다. 될 때까지 속인다가 실리콘밸리의 문화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괴물인 홈즈를 희생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괴물을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에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대 정신으로 보면 그가 괴물이라는 것도 말이 되고 희생양이라는 것도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문화를 분석하는 이들은 이것을 문화가 임신한 아기를 열단 품고 있는 양수와 같다는 의미에서 문화 양수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의 아이의 상태는 전적으로 그 양수가 결정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선택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아이가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엄마가 술을 자주 마시거나 약을 자주 복용하면 그것이 일부가 되어서 그 아이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대표적인 게 기형아입니다. 내가 원해서 기형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 기형아로 태어나서 그것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양수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양수가 홈즈에게는 실리콘밸리의 문화고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생각인 시대 정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마다 그 시대를 살아간 이들이 공유한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보편적 정서를 뭐라고 그러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론적으로는 상대주의, 다원주의 이렇게 하는데 좀 어려워요. 근데 삶으로 들어가면 간단해요. 뭐냐? 어떤 것을 소비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소비주의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시대냐 그러면 자신의 내면에 얼마나 잘 갖추어졌나를 보기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라를 지탱했던 사람들이 화랑입니다. 화랑. 그 화랑들에게 야, 몸을 잘 가꾸라 하는 말의 의미는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없다 하는 정신일도 하사불성입니다. 그래서 몸을 잘 가꾸라고 했지만 그 핵심은 뭐냐? 정신을 잘 가꾸는 겁니다.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거죠. 그게 화랑들에게 몸을 잘 가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몸을 잘 가꾸라는 말은 정신일도 하사불성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근육 좀 만들어라. 필라테스로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어라. 그게 몸을 잘 가꾸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시대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디에 사느냐, 몸매가 어떠냐, 재산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온 대학, 사는 곳, 타고 다니는 차, 걸치고 있는 액세서리, 들고 다니는 가방, 부모님의 재산 상태로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사람이 소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시대입니다.
앞에서 홈즈가 스티브 잡스의 이미지로 스티브 잡스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보여지는 이미지가 그의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듭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정말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하나 만났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수염은 지저분하고 얼굴은 씻지 않았고 몸에는 냄새가 나고 신발은 슬리퍼를 끌고 다닙니다. 영락 없는 노숙자입니다. 우리 그 사람들 보면 한심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따라가던 한 사람이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있습니까? 서울대에서 우리에게 경제를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 왜 여기 계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따라가다 그 얘기 딱 하는 순간 우리가 그 사람을 그때부터 다시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야, 저렇게 입는 데는 뭔 이유가 있겠지. 달리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바뀐 게 없습니다. 그 모습이나 이 모습이나 이 사람의 정체성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뭘 보고 바꾸느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 손님들이 옵니다. 제가 주중에는 청바지 입을 때도 있고 셔츠를 입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때 있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들어오시다가 저를 본체만 차고 지나갑니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있는데도. 그러다가 좀 있다가 저한테 와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는 몰라 뵀습니다. 담임 목사인 줄 모르고 어서 인사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일반 옷을 입나 양복을 입나 담임 목사인 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왜 자세나 대우가 전혀 달라집니까? 그냥 청바지 입으면 인사하면 안 됩니까? 안 해요. 이게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뭔가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시대 정신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여지는 이미지를 추구하며 삽니다. 우리 시대 이미지 추구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명품 사랑입니다. 명품 사랑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별납니다. 유난을 떤다가 아니라 유별해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아우성을 치는데 명품 매출은 계속 우리나라는 늘어납니다. 매장 문을 열자마자 달려가서 상품을 구매하는 걸 오픈런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느 매장이라도 줄 서 있다가 들어가면 오픈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의미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뭐냐? 명품을 사기 위해 백화점 앞에 줄을 서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오픈런으로 바뀌었습니다. 명품 구매하기 위해서 매장 앞에서 밤을 새우는 명품 노숙자들인 겁니다. 수백 수천만 원 하는 명품을 사기 위해서 추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명품을 구매하는 이들 대부분이 중장년층 이상이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고 어느 정도 세상에서 좀 돈을 좀 벌고 그 충분한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명품을 샀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20, 30대가 주류입니다. 작년에 신세계백화점 명품 매출의 20, 30대 비중이 얼마냐? 50.7%입니다. 반을 20, 30대가 명품을 산 겁니다. 롯데백화점은 46%였습니다. 이건 정확한 통계입니다. 왜? 카드를 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이 필요해서 그리고 자기 만족으로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상당수는 자기 과시를 위해 명품을 구매합니다. 내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샤넬, 구찌, 에르메스, 페라가모,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목사님 명품 어떻게 잘합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을 들고 다니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명품으로 하는데 실제는 뭐냐? 그게 자기 욕망의 크기입니다. 욕망이에요. 물론 여러분, 충분히 들고 다닐 만한 수준이 되는데 들고 다니는 사람은 욕망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젊은이들 50%가 그거 들고 다니는데 걔들은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 욕망이죠.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 샤넬, 인간 디올, 인간 루이비통.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현재를 즐기는 소비로 욕망을 분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소비로 욕망을 분출하며 현재를 즐기고 만족을 얻는 정점이 뭐냐? 몸 소비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성형수술이요. 성형수술이요. 외국의 어떤 기자가 한국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미스코리아들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딸들인가?
그렇게 기사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45명이 후보로 올라갔는데 자기가 볼 때는 얼굴이 다 똑같다 이거예요. 어떻게 얼굴이 다 똑같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성형을 비판한 겁니다. 인터넷에도 여러분 성형합니다. 그게 뭐냐? 사진 보정이 성형입니다. 사진 찍어서 동그란 얼굴 길쭉하게 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점을 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 위에 점을 올리기도 합니다. 왜? 연예인들 중에 코끝에 점 있는 연예인 예쁘다고.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카톡 사진하고 현장 사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보정이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제가 위에 예를 든 것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하지 않고 명품을 사기 위해 오픈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품에 그렇게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소비로 자신의 이미지를 쌓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하는 우리 시대 문화에서 자유로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게요. 여러분 앞에 가방이 2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은 가방입니다. 진짜 한 사람이 만든 똑같은 가방입니다. 재질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가방을 가지겠습니까? 아무 가방 가지고 가도 괜찮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한 가방에 에르메스 로고가 딱 붙어 있습니다. 제가 왜 아까 넥타이 얘기한 줄 알겠죠? 그 천 쪼가리가 한 25만 원이면 이 가방 얼마 하겠어요?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차이가 전혀 없던 두 가방, 둘 중에 어떤 가방을 가져도 무방했다는 생각이 확 바뀝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 앉으신 분 중에 나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면 그분은 거의 주님급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안 써도 여러분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나중에 내 딸을 줘도 되는 겁니다. 왜? 명품은 오래가면 가치가 빛나니까. 두 가방을 보는 시선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이렇게 나눈 것은 가방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사용 가치가 아니라 브랜드의 이미지인 기호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가방이 얼마나 튼튼하고 쓰기에 편한가가 아니라 이 가방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고민인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싫든 좋든 내가 그렇게 살든 살지 않든 소유로 존재의 가치를 평가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정신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대 정신을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소비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의식을 안 해도 가방의 용도가 아닌 브랜드에 반응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시대 정신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물 홈즈가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허용되는 실리콘밸리의 희생양이라 그랬잖아요. 홈즈처럼요. 한편으로 보면 크리스찬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크리스찬도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걸 부추기는 이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희생양이에요.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괴물이에요. 다른 한편에서 보면 희생양이에요. 이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추구하거나 욕망을 따르는 이면에는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욕망의 사람, 이미지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요. 내가 내 문화를 분석하지 않고 이 땅의 문화가 뭔지 모르는데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추구하고 가면 반드시 욕망의 사람이 돼요. 주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은 괴물이고요. 자기 자신은 결국은 그 욕망에 불타는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는 소리만 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우린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괴물이에요. 괴물이라고요. 계속 주님한테 달라고 그래요. 네 자신을 부인하면 달라고 할 게 없는데 계속 그것만 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요. 왜?
하나님이 무당부닥거리 하는 분보다 자기에게 더 많은 거 안 주니까. 그럼 결국은 뭐가 되느냐? 욕망의 희생양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굿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살면 벌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복채를 적게 내면 그래도 벌 받는다 그래. 돈 많이 주면 그다음부터는 벌을 안 받아요. 뭐예요? 욕망이에요. 욕망이에요. 문제는요, 고민을 안 하면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홈즈가 자신은 성공하지 못해서 이런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했던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이런 정당화의 이면에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이미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시대 정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전제를 몰라서 그렇지, 아는 사람은 조심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뱃속의 아이가 양수의 영향을 받아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아기를 임신을 해도 자기 먹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삽니다. 뭐 태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뱃속의 아이가 양수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있음을 알면 조심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도 술을 적게 마시거나 끊고, 가급적이면 약도 먹지 않습니다. 꼭 먹어야 되는 약이라도 견딜 수 있으면 견딥니다. 불편해도 견디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삶의 기준은 소유로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욕망의 성취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가 괴물이 되지 않고 시대정신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이정표를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생각과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는지 점검하고 잘못되면 교정을 해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남들처럼 부지런히 산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시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이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걸 너무 강조합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도 웃으라 그럽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있어도 겉으로는 좋은 마음을 먹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이면에 그렇게 만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시대 정신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는 모든 이론과 그것을 토대로 나오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을 시키라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이념이나 따르는 사상을 말씀으로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요. 그렇게 점검한 후에 그것이 말씀의 방향과 다르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인데, 이게 뭐냐? 성경적 세계관으로 삶을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소비를 수단으로 자신의 욕망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습니다. 이 정체성의 결과가 한편으로는 어떤 것도 스스럼치 않고 해내는 괴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초라하고 비참한 희생양입니다. 안 맞는데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괴물도 이 땅 문화의 희생양도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열심의 결과가 괴물이 아닌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희생양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생각을 점검하셔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과 달라서 속이 상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위로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문제가 없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와서 속이 상하겠습니다,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셨는데? 이 말에는 당신의 생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맞다는 겁니다. 내가 옳아요. 그리고 네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의 실질적인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편가르기, 확증 편향, 이념 논쟁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면 뭐라냐? 프레임을 짜야 된다 나오죠. 프레임을.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이 맞으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자꾸 프레임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갈등 공화국이 어디냐?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갈등의 기저에는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이 무조건 옳다는 게 깔려 있습니다. 난 무조건 옳은 거예요. 문제 해결의 시작은 나의 생각, 신념, 세계관을 먼저 점검을 하는 겁니다. 안 됐을 때 내 생각에 문제가 없는가? 그걸 돌아봐야 되는데 이때 점검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환경을 몸에 익혔든 어디에서 배웠든 그렇게 쌓인 자신의 이념, 이론, 사상,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신념과 내 사고와 내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 강요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내게 아뢰면 내가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네 마음과 생각을 바꿔줄게. 그랬대. 네 마음과 생각이 잘못됐으면 그 기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하냐?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뭘 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지적인 영역에서는 이성에서의 도피고 삶의 영역에서는 자기 부인입니다. 먼저 지적인 영역에서의 이성에서의 도피입니다. 잘 보세요.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를 했다 그러잖아요. 진화를 했으면 인간하고 동물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굳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때 구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유산이 가능하게 했던 이성 딱 꼽습니다. 생각이요. 그래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유명한 겁니다. 생각이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 이성 때문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사용되어야 될 이성을 자신을 위해 사용함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한 이성이 인간에게 파멸을 불러온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절대로 뭘 신뢰하면 안 돼요? 이성을 신뢰하면 안 돼요. 그 이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성에서 도피하는데 어디로 도피하느냐? 말씀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에서 말씀의 판단을 받고 말씀의 점검을 받아야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삶의 영역에서는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자기를 드러내는 문화입니다. 서로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어디 가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잘난 맛에 살다가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만나면 잘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잘남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저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 사라지도록 만들면 돼요. 그게 뭐냐? 끌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를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이 잘해가지고 정권 잡았습니까? 아니요.
민주당이 못해가지고. 민주당 못하는 걸 부각을 시키면서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수권전당이다. 그거 보여줍니까? 아니죠. 국민의힘이 자기보다 더 못하다. 계속 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싸움이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콩가루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도 한번 보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일단 끌어내리고 봐야 돼요. 그렇죠? 비난하고 욕하고 끌어내려놓으면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 이게 슬픈 사회예요. 진짜 돋보이려면 어떻게 하냐? 서로 자기를 부인해야 서로 돋보이는 겁니다. 서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르게 사는 겁니다. 자신의 이성에 과도한 신뢰를 보내는 사람, 즉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얘기는 이성에서의 도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삶이 빛을 발하고 그 인생도 축복이 됩니다. 이성에서 도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눈에 그 사람은 괴물인 거고요. 자신은 자신이 자랑하는 지식에 결국은 희생양이 됩니다. 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며 거기에서 존재 이유를 찾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신의 욕망 성취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의 눈에 그렇게 자기 욕망에 미쳐서 살아가는 이는 괴물인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은 자기 욕망의 불에 태움을 당하는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따뜻하고 편안하고 좋아서 거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익혀지는 개구리 같은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개구리가요,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너무 따뜻하니까 서서히 불을 가열해도 너무 따뜻하니까 조용히 죽어요. 죽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를 바로 분석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문화에 조용히 타서 죽습니다. 삼켜서 죽어요. 하나님은 이거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이성에서의 도피와 자기 부인으로 크리스찬다운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를 멋지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행복 우리 모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